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다가 결국 없어지고 나니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서 땅을 치고 있다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버스는 떠나버리고 빈자리만 남아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13년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은 저희 부부 사정도 있었지만 효심 지극한 남편 탓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손이 좀 불편해요. 어렸을 적 소우사에서 놀다가 잘못되어서 팔꿈치가 꺾여 그리 된 것이라고 했어요.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고 왼쪽 팔 같은 경우엔 심하게 꺾여져 있는 그런 상태죠. 남편이 다치고 나서 큰 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남편의 팔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분명했고 결국 남편은 평생을 그 불편한 팔을 하고 살게 된 것이었지요. 비록 남편의 팔은 온전하게 돌아올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노고와 희생은 남편에게 오롯이 전달이 된 듯 싶었습니다. 세상에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효자인 만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매우 극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 남편이랑 살고 있는 거겠죠. 13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가난한 친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저는 구박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혼자 울고 있으면 남편은 슬며시 제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지 못하는 것,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부부의 처지에 대해 제게 너무 죄스럽다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저 때문에 시어머니를 등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험한 말들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만일 남편까지 제게 모질게 굴었다면 바로 도망이라도 갔을 것이나 우리 남편은 둘이 있을 때는 제게 항상 안절부절이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당신을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 오늘도 어머니가 많이 뭐라 하셨어? 아, 왜 자꾸 당신한테 그러시는 건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많이 울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받고 있는 서름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다 갚아줄게. 공주 대접해주고 매일 꽃가마 태워주듯 그렇게 살도록 할게.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을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싫어하실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어머니가 자기한테 셈이 나나 보다. 그래서 당신을 못 살게 구시나 봐. 미안해. 정말 당신한텐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는 남편은 저를 따스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저보다 더 서럽게 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이 되어서 무능력하다. 남편이 되어서 아내에게 바람막이도 못 떼어주고 참 호구 같은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리고 몸이 불편한 본인을 위해서 시어머니는 분명히 희생을 하셨을 것이고 본인 때문에 흘린 눈물을 모른 척할 순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 했을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어머니만 모시겠다고 하면 제게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던 거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 고생을 해서 키워놓았는데 평생 엄마 옆에서 엄마만 바라보면서 살 줄 알았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하물며 그럼 양심이라도 있게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나이라도 어릴 것이지. 나이도 남편보다 한 살밖에 어리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저라도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저 같은 며느리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갖은 구박과 무시를 당했었지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으나 시어머니가 제 친정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견디기 힘들긴 하더군요. 13년 동안 말입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그만하실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리도 제 친정이 얄미우셨나 보더라고요. 돈 없고 가진 것 또한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얼른 세상을 뜨셔야지만 당신께서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스스럼 없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니네 부모란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참 금형칠기기도 하네. 늙은 딸내미한테 평생을 빌어먹고 살면서 체하지도 않는다니?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것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당연하다 생각한다 하는데 그런 꼴인지. 내가 너만 보면 복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한번 해봐라. 도대체 네 부모는 언제까지 사실 작정이라니? 그리고 네 동생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야?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보잘것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런 사람 노릇 못하는 자식들이나 그 자식들을 낳은 부모나. 에휴 정말 기막혀 기막혀. 네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앞길을 막고 있는 거라고. 그건 알기나 하니?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유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 토가 나올라 그래. 아유 정말 짜증나. 13년을 시어머니는 제게 저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저란 사람이라도 익숙해지면 좋으련만 처음 들었을 때와 13년이 흐른 뒤에 들었을 때도 제 귀는 따갑기 그지없더군요. 상처가 나서 찢기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 보면서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박차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겐 한없이 서러웠었지만 우리 착한 남편 하나 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동서가 생기면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는 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동서는 저와는 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잘 사는 정도까진 아니어도 시댁과 환경이 비슷한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서방님의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본인 몸이 불편하다 보니 주눅에 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에 반해 서방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희 세 식구만 살 때와는 다르게 서방님네가 저희 집에 오면 시어머니 얼굴은 활짝 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붙잡고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제게 들리든 말든 전혀 상관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동서도 물론 시어머니와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방님은 그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는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얼굴이 붉혀질 만큼 한 소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서방님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나 남편은 아무 말 못할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형수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두 여자분이 앉으셔서 그렇게 험담을 합니까? 착한 사람 그렇게 욕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 생겨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 아무리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셔도 그냥 고개만 끄덕일 거지. 무슨 말을 보태고 앉아있어. 참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머니도 그러지 마세요. 착한 형수님이랑 형님 괜히 못살게 굴지 마시라고요. 뭐 집에 돈이 없는 게 그렇게 흠입니까?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형편 조금 낫다고 남 우습게 보는 거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형수님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효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당신 다신 어머니 말에 호응하지 마. 지금 몇 번 내가 경고했었는데 다음번에 또 걸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럼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맞는 며느리가 와서 단란하게 시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안 통하는 며느리랑 있어서 속이 썩어 문드러졌었는데 동서가 오늘 기분이 확 풀린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네 형을 못 살게 구니? 내가 걔 엄마야. 내가 그 녀석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고 그 녀석을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데 우리 집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편을 들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오랜만에 며느리다운 며느리랑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럼 시어머니 말에 호응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줘야지. 그냥 내내 대답만 하고 있으라는 거야? 쓸데기 없는 말 하면서 우리 며느리 기죽이지 말아라. 엄마는 그나마 네 마누라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뭘 알고 말을 해야지. 그럼 동서도 말을 보탭니다.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절한 사람을 형님 취급도 안 하고 마치 동네 아줌마 취급하듯이 말이죠. 맞아, 어머니. 어머니랑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 같아요. 우리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었나 봐요. 어쩜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맞을 수가 있죠? 당신, 정말 나한테 그러지 마.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며느리 앞에서 아들들이 눈치 없게 본인들 엄마랍시고 막말한다던데 그런 거 엄마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엄청 받으신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위해야만 남편인 당신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 몰라?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없는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씀 하시잖아. 어머니, 저는 솔직히 어머니 제가 모시고 싶은 지경이에요.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보면 너무 안쓰럽고. 어머니, 제 마음 다 아시죠? 아, 정말 제가 들어와서 살까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오늘 당장? 동서는 정말 시어머니랑 맞는 사람일까요? 정말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게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이쁨을 받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러든지 말든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남편과 제가 분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한 가지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가 남편을 선택했기에 따라야 하는 운명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안타까워해주는 저를 향한 남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남편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말하며 제게 분가 이야기를 먼저 하더군요. 그 일은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그래도 13년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기에 시어머니 포함 모든 식구들이 저를 위로해 주긴 하더군요. 그렇게 험담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그래도 슬픈 일에 나를 저리 위로해 주는 것을 보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보내드리고 집에 오니 웬일로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하더군요. 그래도 마음 맞는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친정에 돈 끊으시는 거죠? 어머니랑 지내면서 이야기 좀 들었는데 형님네 친정 정말 너무 양심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결혼하자마자 형님한테 돈을 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친정 1원 한 장 안 주고 있는데. 형님이 정말 효녀셨네요. 그런데 형님, 출가 외인이 효녀가 되면 누가 피곤한 줄 알아요? 바로 남편 쪽이에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형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가 좀 의아했었었는데 너무 하시긴 했었네요. 형님네 친정이. 아니 무슨 한 달에 200만 원씩 주셨대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형님네가 분가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어머니한테 비비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 정말 몰랐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게다가 13년 동안이나? 헐, 완전 대박. 형님 정말 양심 없으시다. 어머니한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사세요. 그런 거 허용해주는 시어머니 절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성인 군자셨네요. 200만 원이요? 한 달에 친정에 드리는 돈이 200만 원? 만일 제가 그리 했었다면 여기에 이런 글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친정에 13년 동안 그것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해 드렸다면 무릎을 꿇다 못해 무릎이 해질 정도로 그렇게 시댁에 벌벌 기었어야 했겠죠. 저희 친정에 드리는 돈 6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6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면목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어머니가 없는 친정 일하는 둥, 본인 아들 뜯어먹고 사는 집안 일하는 둥 했을 때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제게 막 쏘아대더군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죠. 동서, 친정에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건 맞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우습긴 한데,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네. 그런데 200만 원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따로따로 30만 원씩 총 60씩 지원해 드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13년이니까 참 큰 돈이긴 하지. 출가 외인이 된 사람으로서 친정에 돈을 드린다는 건 시댁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동서가 이야기하는 이유 때문에 분가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비비고 싶어서 우리 친정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려 했기 때문에 그리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는 내 마음은 진심이야. 그런데 동서도 우리 친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 이야기하면서 좋지 않은 소리 하면 기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거 잘 알잖아. 어머니 말씀에 맞장구 치기 위함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잖아. 나를 배려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일을 배려해서라도 우리 친정 이야기는 좀 삼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0만 원? 단 한 번도 지원해 드린 적 없어.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리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그리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자 어느 순간 나타나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입만 살아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200만 원씩 꼬박꼬박 친정에 보낸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시어머니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요. 제게 큰 소리를 치셨지만 시어머니 흔들리는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 당신이셨으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만일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친정에 빼돌린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벼락이 제게 친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빈대 같은 사람 아니고 그 정도로 양심 없는 사람 저 절대 아닙니다. 억울했지만 동서 앞이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질 않으셨고 시위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도 먼저 걸고 했었을 텐데 그날은 친정 아버지를 보낸 탓이었는지 만사 다 귀찮더라고요. 제 방에서 누워서 뒤척뒤척이고 있는데 동서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카톡 하나에 남편은 분가를 결심했고요. 형님 말 믿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200이 아니라 60이라고.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신 건 6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그러신 거래요. 어머니는 형님이랑 당분간 말 섞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제게 전화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말씀하시라 했는데 빌부터 나비도 갔으니까 이제 60에서 30으로 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형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30만 원이면 요즘 돈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고 사신 형님이 이젠 좀 한심해 보이네요. 암튼 저는 말 전했으니까 다음 달부턴 친정에 30씩만 보내요. 만일 그 이상 보내면
어머니가 당장 내쫓는다고 하셨어요. 분가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빌라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미 서방님하고 이야기를 끝마친 상태이니 훌훌 털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서방님하고 나눈 이야기는 바로 시어머니를 동선회가 모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은 팔아서 서방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다고 했고요. 남편 혹시 아쉽냐고, 어머니 아파트 판 돈 그거 동생한테 가는 거 혹시 마음이 쓰이냐고 했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서방님 사업 자금으로 잘 쓰여져서 시어머니 잘 모시면 상관없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했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눈치 없이 너무 그곳에 눌러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둘이 사귄 남편은 철저하게 본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꽃가마 태워준다는 그 말 말이죠. 가마까진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다 주는데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화병에 꽃이 시들어질 때쯤 남편은 바로 싱싱한 꽃다발을 제게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저 화병에는 싱싱한 꽃이 마르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나이가 들고 팔이 불편해서 가마 태워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농담을 다 하더군요. 둘이 사니 마음 편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정 엄마가 저희 집을 편안하게 드나드실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역시 결혼한 여자가 효녀라면 남편이 고생을 한다더니 우리 남편 우리 엄마가 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싫은 티 안 내고 오히려 집에 가려고 하는 우리 엄마를 붙잡으며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남편 또 없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 산 것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있더군요. 그렇게 반년 정도쯤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찾은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저희가 분가를 결정했을 때 가장 기뻐했었던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요? 동서 성격도 시어머니 성격도 둘 다 만만치 않은데 가끔 만날 때 문제 없었겠지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만도 하겠죠. 한 번도 제게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던 동서가 제게 앓는 소리를 합니다. 시어머니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것저것 다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미쳐버리겠다고, 저보고 어떻게 13년 동안 같이 살 수가 있었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형님, 저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신데요? 왜 자꾸 그이한테 없는 말을 지어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데요? 아, 정말 저 아침밥 챙기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분명 화장실 쓰실 때 좀 주의하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을 안 내리세요. 볼일을 보고 그냥 나오신다고요. 저 정말 토하는 줄 알았어요. 형님, 저 정말 어떡해요? 이러다가 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형님, 이번 주만 어머니 좀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외출도 못하고 저희 식구도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눈치 없이 끼시고 그러면서 힘들다, 죽겠다, 재미없다라는 불만만 하시고 저 일주일만 숨 좀 쉬게 어머니 좀 모셔가주면 안 돼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틀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빨라도 너무 빨랐죠.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면서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그 진가를 알게 되는 법이죠. 동서, 일주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거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동서 숨 좀 트이고 나면 다시 가실 텐데. 그게 더 힘들지 않겠어? 13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던 내가 조언을 하자면 그냥 어머니한테 꿇고 살아. 무릎 꿇고 살라고.
그래야 동서가 편해. 그래도 적어도 동서 친정욕은 안 하잖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단짝이고 마음 잘 통한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사이가 틀어지긴 하네. 동서 어머니랑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었잖아. 당장이라도 모셔가고 싶다고 내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힘들 때마다 어머니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버티도록 해. 그리고 딱 13년만 모셔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모셔오도록 할게. 나같이 부족하고 말주변 없는 사람도 13년이나 모셨는데 똑똑하고 말주변 있는 동서가 13년을 못 버티겠어? 나는 동서를 믿어. 할 수 있을 거라고. 딱 13년이야. 더도 안 바래. 비단 괴로워하는 사람은 동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제게 다시 오고 싶다 하시더군요. 동서랑 이렇게 안 맞을 줄은 몰랐다고 당신께서 너무 성급하게 집도 팔아버리고 한 것 같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 동서내에서 나오시면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 집 팔아서 서방님 사업자금 다 대주셨으니까요. 아니면 방법은 서방님이 시어머니가 기거하실 만한 작은 집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시고 싶다는 뜻을 내비추셨습니다. 전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말이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둘째랑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여우 중에 아주 상여우야. 그리고 살림을 왜 그리 못하는지. 반찬이 입에 하나도 안 맞아서 나 지금 10kg나 빠진 것 같아. 여기 있다가 말라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여행을 가도 괜히 늙은이가 끼었다고 있는 눈치 없는 눈치 다 주고 나 정말 서러워서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애미야, 나 좀 당장 오늘 중으로 데려가 줘라. 내가 짐은 다 쌓아놓았으니까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짐 들고 바로 내려갈게. 얼른 출발하도록 해라. 어? 올 거지? 그렇게 마음 잘 맞고 통한다 하더니만 어긋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잘 맞는 건지. 시어머니도 동서도 참 거기서 거기더군요. 그러기에 있을 때 좀 잘하시지. 그렇게 저와는 죽어도 맞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잘 맞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한 걸까요? 어머니, 반찬 맞지 않는다고 사람 굶어 죽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 입맛에 다 맞겠어요? 저도 13년을 어머니 모시면서 제 반찬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아마 동서도 13년 정도 어머니랑 살면 간도 잘 맞추고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분가한다고 할 때 가장 좋아하셨잖아요. 처음엔 좀 서운했었는데 저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처음 신혼생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실 수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 싫어하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그런 궁지에 몰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잘 맞는 동서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좋았던 기억들을 어머니 떠올려 보세요. 동서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딱 13년이에요. 딱 13년만 살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럼 그땐 제가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그럼 엄마 곧 오신다고 하셔서 전화 이만 끊을게요. 식사 잘 챙기세요. 어머니, 그리고 음식은 다 정으로 먹는 거죠. 식구들끼리 그럼 되나요? 너무 음식 가지고 타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으로 드세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동서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는 해요.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법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녹을 알 수가 없지요. 시어머니도 그리고 동서도 지금은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좀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13년 동안 그리 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